2015년 5월 18일 부산의 모 호텔. 술에 취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듯 자해를 하고 119와 112에 전화를 한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을 체포해 달라고 요청한다. 자수를 한 것이다. 출동한 119와 경찰은 자해한 남성을 구호 조치하고 남성이 자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한다. 남성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 남성의 자수 행위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었으며 이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된다. 남성은 이 아무개로 25세 남성이었다. 악연. 이 아무개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피해자 김씨는 당시 26세 여성으로 1989년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김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미국의 모 소재의 사관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였으며 뉴욕에 있는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고 외모 또한 매우 뛰어난 여성이었다. 김씨의 부모님은 맏딸인 김씨의 공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억여 원의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씨의 가정은 그리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고 대출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씨는 현지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2014년 국내로 들어와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부산 소재의 영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며 취업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아무개는 2014년 당시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다가 실패하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학원에 등록했다. 이때 김씨의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갑이었던 그들은 쉽게 친해졌으며 이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아무개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무개는 잘생긴 얼굴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자상한 사람으로 기억됐다. 김씨의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났고 가정적이며 공부도 잘했던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었다. 겉보기엔 선남선녀가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집착. 주변인들에게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이 아무개는 매우 집착이 심한 남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인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연인 관계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집착에 더해 데이트 폭력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김씨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인대가 파열되고 안면도 폭행하여 심각하게 망가지는 일도 빈번했다고 전해진다. 김씨가 학원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구타한 일이 있었으며 2014년 9월 17일 이 아무개로부터 심각하게 폭행당한 김씨가 자신의 상처를 친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며 학원에 출근하는 것을 걱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김씨는 이 아무개에게 몇 차례 이별을 요구했으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남성들의 패턴과 같이 이 아무개는 김씨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씨는 이 아무개가 개선될 것을 믿고 그들의 관계는 아슬아슬하게나마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 데이트 폭력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바로 알리셔야 하며 관계를 칼같이 단절해야 합니다.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손절하십시오. 이 문제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점점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맞을 기회를 얻게 될 뿐입니다. 취업과 이별 통보. 2015년 뛰어난 스펙을 가진 김씨는 서울 소재의 H 대기업에 억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된다. 김씨는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며 가족들은 김씨의 취업에 함께 기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그동안 뒷바라지해준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할 테니 기대하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첫 월급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가족들과 매우 화목해 보이며 김씨는 가족들을 끔찍이 아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쁜 일 가운데 이 아무개의 집착과 폭력은 지속되었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김 씨는 2015년 5월 2일 서울의 이 아무개의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된다. 이 아무개는 2015년 4월 말경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을 계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의 이별 통보를 들은 이 아무개는 격분하여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김 씨의 시신을 암매장할 계획을 세운다. 시멘트. 이 아무개는 암매장을 계획하였으나 특이하게 시멘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암매장 방법은 단순히 땅을 파고 묻는 형태인데 특이하게 시작부터 시멘트 사용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이 아무개의 지난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형 캐리어와 20리터짜리 물통 4개, 고무대야 2개, 대형 석쇠 8개를 구매하고 렌트카를 이용하여 충북 제천으로 이동한다. 이후 이틀에 걸쳐 땅을 파고 석쇠를 덧댄 후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다. 자수 아닌 자수. 이후 이 아무개는 2주간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매우 뜬금없이 5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모 호텔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자해하고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자수의 진정성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김 씨의 가족들은 2주간 딸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김 씨의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김 씨가 보낸 것처럼 이모티콘까지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5월 15일 김 씨가 취업하기로 했던 H 회사로부터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한다. 그동안 김 씨에게 진행한 트레이닝을 중단하며 이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이었던 것이다. 이에 김 씨의 가족들은 놀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연락하였다. 회사 측은 5월 4일 김 씨가 H 회사 사장의 핸드폰으로 자신은 학위를 위해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공부를 이어가야 하므로 퇴사하겠다는 카톡을 보내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김 씨의 가족들은 이 아무개가 소지하고 있는 김 씨의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심각한 압박을 느낀 이 아무개는 본인이 곧 잡힐 것을 감지하여 자수를 하게 된 것으로 심각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부산 해운대 소재의 호텔 방에서 자해를 하고 112와 119를 불렀을 때 호텔 방 안에는 보란듯 김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119에 빨리 오지 않냐며 독촉 전화를 2회 했고 도착한 119에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고 따지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상처는 깊지 않았고 119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지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예상해보면 이는 가명을 위한 일종의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처벌. 이 아무개는 자수를 했던 만큼 조사 과정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하지만 자신의 우발적 범행과 김 씨를 시멘트 암매장한 후 그곳에서 술을 따르며 명복을 빌어줬다는 등 자신의 형량을 깎기 위한 이상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왜 제천까지 가서 암매장하였냐라는 질문에는 그곳이 명당이어서 그랬다는 대답을 하였다. 이 아무개가 풍수지리에 일가견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역시도 위에 설명한 내용들과 같은 가명을 위한 발언들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그가 가명받기 위한 모든 행동과 발언들이 참작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아무개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끝내 징역 18년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사건이므로 2033년 석방될 예정이다. 만약 가석방된다면 2033년 이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아무개는 1989년 혹은 1990년생으로 2033년에도 40대이다. 사건을 조사하며 매우 좋지 않게 보였던 점은 피해자 김 씨의 사진은 모자이크도 되지 않은 채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오픈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이 아무개의 사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다. 곧 이 아무개는 출소하여 신분 세탁하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 사랑을 할지도 모른다. 부디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4년 8월 30일) 중국 타이위안시 공안국에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찾아왔다. 여성의 상태는 얼핏 좋지 않아 보였고 횡설수설했다. 여성은 자신의 범죄 사실과 끔찍한 식인강도 사건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에 경찰은 정신이 이상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긴 시간 동안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듣다 수상함을 감지했던 경찰 중 한 명이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해본 결과 여성이 진술했던 시신 훼손에 사용한 약품 등이 개인에게 다량으로 판매된 사실을 발견해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허베이성 스자장시의 한 주택으로 찾아가 용의자들을 체포한다. 체포된 남성들은 션창인과 션창핑, 친형제였다. 이 남성들은 11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고 강도하였고 먹었다. 랴오족 형제. 션 형제는 허난성 신샹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랴오족이었고 션창이는 첫째, 둘째는 딸 션창칭, 셋째가 션창핑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션용권은 마을의 보안 책임자였고 매우 괴팍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내가 효자를 만든다는 교육 방침 아래 아이들을 매우 강하게 훈육하였고 아이들은 안팎으로 매우 괴팍한 아버지를 보며 반항적인 생각을 하며 자란 것으로 전해진다. 첫째 션창이는 아버지의 난폭한 성미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싸움을 하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이에 아버지 션용권은 호랑이 같은 아버지 아래 호랑이 같은 아들이라며 매우 뿌듯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심약한 모습을 보이면 매우 화를 내며 심하게 체벌하여 쫓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들은 마을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였고 이웃 주민들은 이 가족들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션용권은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나타나 해결하며 난폭한 아들들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첫째 션창이는 인근 일대의 폭력단을 조직하여 우두머리 격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감옥에 가는 일이 빈번했다. 이는 아버지 션용과의 재력으로 일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션창이는 지속적으로 절도 및 폭력 행동을 자행하였고 결국 실형도 살게 된다. 또한 셋째 션창핑은 이런 형의 모습을 보며 동경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2002년 어느 날 누군가가 고의로 설치한 폭약으로 그들의 어머니가 눈과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현재까지 사건은 미제가 되고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2003년 션 가족의 집에 고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련의 사고들을 겪은 후 션 가족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음모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매번 심각한 사고를 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션 가족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보복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미제로 남게 되어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다. 사업.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에서 사고를 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션용권은 2003년 션창인에게 10만 위안을 쥐어주며 출가하여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한다. 이때 션창핑을 션창인과 같이 내보내게 된다. 형과 함께할 수 있었던 션창핑은 매우 기뻐했고 그들은 간수성으로 가서 자동차 수리 공장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두 형제는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고 얼마 가지 않아 사업은 망하게 된다.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장비까지 모조리 팔게 되었다. 무일푼 신세가 되었던 그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절도를 계획하게 된다. 하지만 절도는 큰돈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곧 다른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시작 그리고 동료. 2003년 6월 9일
션 형제는 인근 업소에서 일하는 야오팡이라는 여성을 납치하기로 계획한다. 야오팡은 일찍이 가출하여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는데 션창이는 이 야오팡이라는 여성의 단골 고객이었다. 션창이는 평소 야오팡의 고객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일찍부터 화류계에 몸담으며 꽤 많은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션 형제는 단순히 납치만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범행 전 이들은 30kg의 황산액을 준비하였는데 범행 이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 이들은 매춘을 미끼로 야오팡을 유인한다. 이후 그녀를 결박하고 집 열쇠와 통장 비밀번호를 묻지만 야오팡은 매우 거칠게 저항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은 야오팡에게 폭력을 가했고 야오팡은 결국 집 열쇠와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게 된다. 야오팡은 이들이 단순 폭행강도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션창이는 션창핑에게 열쇠와 카드를 주고 야오팡의 재물을 가져오게 시킨다. 야오팡의 통장 등에서 약 3만 위안을 갈취한 이들은 야오팡을 살해한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준비한 황산의 이를 녹여 하수구에 유기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션 형제는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었으나 3만 위안의 돈과 접대부를 강탈했다는 스릴과 만족감을 크게 느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들은 야오팡의 업주가 야오팡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고 동일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을 계획한다. 이들은 내몽골의 바오터우시로 이동하여 임대주택을 하나 얻는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화류계 여성인 리출링을 그들의 임대주택으로 유인한다. 이들은 야오팡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출링을 구타하였고 재산을 강탈하였다. 이후 이들은 리출링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하려 했으나 리출링의 외모는 너무 뛰어났고 그녀가 울면서 다른 부자들을 속여 데려올 수 있다고 이들을 설득하자 그녀를 살려주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리출링은 이때부터 션 형제의 내연녀가 되었고 이 범죄 단체의 홍일점이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며칠 후 리출링은 예정대로 매춘부 여성 한 명을 유인해왔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료의 증명으로 그 여성을 직접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성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고 약품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다. 리출링은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함께한다.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리출링은 자신이 최근 유산 수술을 마쳐 몸보신이 필요하다고 션 형제에게 말하며 피해자의 신장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 이셋은 피해자의 신장을 요리하여 먹는다. 이 대목에서 리출링은 억지로 가담하게 된 피해자가 아닌 션 형제만큼 아니 더한 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도살자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들은 리출링에게 다시 한번 사냥감을 데려오라고 지시한다. 리출링은 이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자오단이라는 여성을 이들에게 데려간다. 리출링은 이들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무 관계까지 정리했다. 어찌 보면 션 형제보다 리출링이 진짜 사악한 범죄자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리출링은 자오단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션 형제에게 유인한다. 이 뒤는 같다. 이 여성도 재산을 강탈당하고 액체가 되어 유기당한다. 이 범죄자들이 정말 악질인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삭제시켰다는 점이다. 이후 이들은 점점 거침이 없어진다. 한 달 사이에 2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리출링을 이용하여 장출링이라는 여성과 왕펑지안이라는 여성을 각각 유인한다. 장출링이라는 여성에게 21,800위안을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왕펑지안이라는 여성은 매우 뚝심 있는 여성이었고 이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예상하였다. 모진 폭행 속에서도 이 여성은 끝끝내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았다. 션 형제와 리출링은 왕펑지안을 결박하였음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늦은 시간이 되자 잠이 든다. 하지만 그들이 잠들 때까지 기회를 엿보던 왕펑지안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를 돕지 않았다. 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그곳은 사람이 뛰어내리기에는 매우 높았다. 이에 왕펑지아는 추락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깊은 밤 시간 떨어지는 소리는 매우 컸고 3명의 일당들은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 왕펑지안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한다. 이때 누군가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들은 다른 도시로 도망치게 된다. 자오메이잉. 자오메이잉은 1979년 2월 9일 산시성 우타이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중학교를 입학했지만 형편상 자퇴를 하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매우 힘들게 돈을 모았고 끝내 길가에 간신히 노점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된다. 이를 가지고 노점에서 신발을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2004년 신발을 판매하던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자오메이잉의 가게에 방문했다. 때때로 가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고 그녀와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자오메이잉의 집에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한다. 그 여성은 부유해 보였고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신발을 다량 구매할 것 같다고 말했고 자오메이잉의 가게를 추천했으니 함께 만나러 가자고 제안한다. 자오메이잉은 그녀를 따라 나섰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션 형제였다. 실수. 3명의 일당은 바오터우시에서 도망쳐 산시성 타이위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매우 평범한 삶을 살며 수상한 행동을 자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생활이 약 반년간 지속되자 이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갔다. 하지만 션 형제는 일하지 않았고 오히려 리출링을 인근 KTV에 취업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였다. 리출링은 당연히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션 형제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오는 생활을 불만 없이 이행했다. 이미 이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날 리출링은 자오메이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통장에 9만 위안이 있는 것을 확인한 리출링은 션 형제에게 이를 알린다. 3명은 논의 끝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한탕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고 자오메이잉을 집으로 유인하게 된다.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여 자오메이잉을 잠들게 만든 그들은 그녀의 열쇠를 훔쳐내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온다. 이후 자오메이잉이 정신을 차리자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폭행을 가한다. 하지만 자오메이잉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9위안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9만 위안으로 착각한 것을 알아채고 후회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오메이잉을 협박하여 돈이 많은 사람을 유인해올 것을 종용한다. 이에 자오메이잉은 자신의 가게 매매 광고를 올려 찾아오는 사람을 유인하자고 제안하고 이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에 양즈링이라는 여성이 찾아왔고 션 형제는 자오메이잉에게 양즈링을 직접 살해할 것을 지시한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였고 추후 몸보신에 필요하다며 양즈링의 신장도 적출하여 보관한다. 이때 사건이 자오메이잉의 가게와 엮여있던 것이 불안한 이들은 자오메이잉을 데리고 안우이성 허페이시로 또 이동하게 된다. 피해자였던 가해자들. 허페이시 명광로 건설단지에 집을 임대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된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자신들의 범죄 집단에 합류시켜 동료가 늘어나게 된다. 관신이라는 여성을 유인했는데 이 여성은 리출링만큼 아름다웠고 16세의 소녀였다. 이러한 관신은 동생 션창핑의 마음을 사로잡아 동료로 삼게 된다. 이후 관신을 이용하여 슈샤오메이라는 여성을 유인하였고 동료의 증명을 위해 관신이 직접 살해한다. 며칠 뒤 션 형제는 야외 술집에서 천첸첸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유인한다. 하지만
천첸첸의 외모는 아름다웠고 이 여성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료가 된다. 천첸첸은 샤오메이라는 여성을 유인하여 데려왔고 동료의 증명으로 샤오메이라는 여성을 직접 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범행은 천첸첸의 집에서 벌어졌고 범행 이후 션 형제가 천첸첸의 집에서 그녀의 19,000위안이 든 통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자신들을 속인 것에 격분하여 천첸첸 또한 잔혹하게 살해한다. 정말 머리가 아득해진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후 두스롱이라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했는데 이 여성의 외모도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같은 방법으로 두스롱이라는 여성도 동료로 만들고 두스롱에게 지시하여 샹첸이라는 여성을 유인했고 동료의 증명을 보이게 한다. 두스롱은 이를 해냈고 동료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이들은 허페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과 함께 허베이성 스자장으로 이동한다. 이후 2004년 8월 30일 막내 두스롱에게 지시하여 자오홍샤라는 여성을 유인하였고 12,400위안을 강탈하고 살해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최대한 간단하게 추려보았다. 빈틈. 이 무렵 션 형제는 자오메이잉이 운영하던 신발 가게를 떠올린다. 이에 리출링에게 지시하여 자오메이잉과 함께 그 가게를 정리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리출링과 자오메이잉은 함께 타이위안으로 향한다. 타이위안에 도착한 자오메이잉은 가게를 임대해준 주인과 미팅이 있으니 다녀오겠다며 리출링을 따돌리는데 성공한다. 자오메이잉은 무척 겁이 났지만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하였고 친구와 함께 타이위안시 공안국으로 찾아가 이들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 장시간 션 형제와 리출링에게 학대를 당하던 그녀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었다. 그녀의 상태에 처음에 경찰은 그녀를 망상증 환자로 치부했던 것이다. 체포. 2004년 8월 31일 자오메이잉의 진술에 따라 같은 도시에 대기 중이던 리출링을 체포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의 행방을 조사한다. 이에 리출링으로부터 관신이라는 여성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경찰은 KTV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관신을 체포하였고 이후 자오홍샤의 시신을 훼손하고 있던 션 형제와 그곳에 있던 두스롱을 체포한다. 션 형제는 체포된 이후 사람과 닭을 죽이는 것에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션 형제는 당연히 사형을 확정받게 된다. 리출링 또한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 외 두스롱과 관신은 20년형을 선고받는다. 관신의 집은 매우 부유했는데 관신은 스스로 원하여 화류계에 뛰어든 것이라는 후문이 있다.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자오메이잉은 3년을 선고받는다. 여담이지만 중국판 잭더리퍼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그 사건에서 자원계에게 강제로 협조했지만 경찰의 수사를 돕고 사건을 세상에 알린 서류와는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비해서 자오메이잉의 처벌이 상당히 낮게 끝난 것에 놀랐다. 션창이는 죽기 전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이 자꾸 꿈에 나온다며 괴로워했고 이후 다시 태어나면 여성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의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생 션창핑은 형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렇게 오랜 시간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형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매우 불운했겠지만 이런 결말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원망인지 뭔지 애매한 말을 한 뒤 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1991년 10월) 운남성 소재 교도소. 사형을 앞둔 어린 여성 사형수가 교도관에게 매우 괴이한 요청을 한다. 형 집행 전에 제 몸 안의 피임 도구를 제거해 주세요. 사형수의 이름은 타오징, 21세였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다. 교도소 측은 타오징의 요구사항을 들어줘 교도소 내에 작은 수술 공간을 마련해준다. 타오징은 중국의 미녀 사형수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여성의 죄목은 무엇이고
왜 사형을 선고받았는지 알아보자. 타오징은 1971년 운남성 루이리시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로 일했다고 전해지는데 얼굴이 매우 잘생겼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얼굴값을 심각하게 하는 남성으로 여성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와 다투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타오징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의 아버지와 이웃집 아주머니가 집 침대에서 알몸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는 홀로 일하여 가정을 꾸려나갔다. 일련의 사건들로 타오징은 반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중학교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를 닮았는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 얼굴이 매우 예뻐졌으며 또래 여자아이들 대비 키도 컸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외모로 많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첫 남자. 인기가 많았던 타오징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나 만나지는 않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타오징은 학교에서 매우 공부를 잘했던 남학생과 사귀게 된다. 둘은 뜨겁게 사랑했다. 때때로 학교를 제끼고 데이트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로 인해 남자친구의 성적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남자친구는 지역 삼류대학에 간신히 합격했고 타오징은 그 어떤 대학에도 합격하지 못하였다. 대학에 합격한 남자친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홀연히 사라지며 잠수 이별을 하였고 그렇게 타오징은 3년간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 이에 타오징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무렵 그녀의 어머니도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타오징은 사회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이에 타오징은 시집갔던 언니와 형부로부터 일부 금전적 지원을 받아 미용실을 열어 운영하게 된다. 파리들. 1990년 초 타오징이 운영하는 미용실에는 타오징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특별히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단순히 머리를 감겨 달라는 요청만 하였다. 그런 손님들 중 일부 손님들은 다른 은밀한 서비스 요청을 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하지만 타오징은 이런 손님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고 오히려 무안을 주어 쫓아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머리를 감겨 달라고 요청한 손님 중 한 명이 타오징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에 타오징은 매우 불쾌해하며 손길을 뿌리쳤다. 손길을 뿌리치는 타오징의 행동에 그 손님은 심하게 화를 내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잘생긴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손님에게 완력을 사용해 쫓아냈다고 전해진다. 난동을 부리던 손님은 더 난동을 부리지 못하고 잘생긴 남자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게 된다. 타오징은 그런 남성이 마치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느껴졌고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두 번째 남자.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타오징을 구해준 남성의 이름은 양보였고 미얀마 사람이었다. 운남성 루이리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매우 인접한 도시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건 이후 양보는 타오징의 가게에 매우 자주 찾아왔고 머리를 감겨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양보는 매우 돈이 많았다. 타오징이 한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의 데이트에서 척척 쓰는 모습을 보였고 값비싼 옷과 장신구들을 선물했다. 이에 타오징의 아름다운 외모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타오징은 이때 매우 행복했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양보는 외국인이었고 외국에 나가는 일이 매우 빈번했으며 한 번 나가면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인 사이가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과 가족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양보가 하였다.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타오징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주인공의 실체. 타오징은 외국에 나가면 연락이 되지 않는 양보에 대해 양보에게 다른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타오징은 양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이에 타오징은 양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양보의 직업에 대해 캐묻게 된다. 양보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끈질기게 물어보는 타오징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하게 된다. 그는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자였던 것이다. 또한 양보는 타오징에게 아이를 낳지 말아줄 것을 부탁한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충격을 받은 타오징은 병원으로 가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양보와 헤어질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양보는 수많은 영양제와 선물을 가지고 타오징의 집에 방문한다. 그리고 타오징의 어머니에게도 인사하며 타오징에게 자신을 따라 나가자고 제안한다. 양보를 너무 사랑했던 타오징은 이에 큰 감동을 받았고 양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다. 헤어질 결심했던 마음을 하루 만에 바꾸고 마약 밀매자인 양보를 따라 나서게 된다.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제안.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한 양보는 이제 노골적으로 타오징에게 자신의 일을 도울 것을 부탁하기 시작한다. 타오징의 마음은 점점 커졌고 양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양보는 타오징에게 IUD, 즉 피임도구 삽입 수술을 제안한다. 이 삽입 수술을 제안한 이유가 매우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유다. 이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마약을 포장하여 운반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 타오징은 이 제안에 화를 내지 않고 앞으로 둘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괜찮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양보는 세상에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건지 매우 혼란스럽다. 이 대답에 타오징은 다시 한번 감동하고 삽입술을 받아 양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한다. 양보를 너무 사랑해서 이성적인 판단마저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보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타오징의 가족에게 매년 1만 위안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어떤 기사에는 양보가 타오징에게 약물을 사용했고 주변 동료들과 함께 타오징에게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묘사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체포. 타오징은 미얀마로 넘어가 계획한 것처럼 마약을 삽입하여 중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1991년 10월 8일 정오 쿤밍 아동병원 앞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다가왔다. 이에 타오밍은 준비한 물건을 넘겨주었으나 타오징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다. 사실 정장의 남성은 첩보를 받고 위장한 중국 공안이었고 타오징은 바로 체포되었다. 이때 타오징이 가지고 있던 양은 약 480g 수준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마약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타오징이 소지하고 있던 양이면 무조건적인 사형이 확정된다. 설득. 타오징은 초범이었고 경찰은 이미 타오징이 단순 운반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타오징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다른 조직원들의 정보를 넘기면 타오징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고 약 10에서 15년 정도의 징역, 운이 좋다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실제로 타오징이 다른 조직원들과 그녀의 남자친구의 정보를 넘겼다면 수사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한 타오징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붙잡혔을 때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1심에서 타오징은 당연하게도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조직원들과 남자친구의 정보를 넘기고
항소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타오징의 가족과 경찰들은 끊임없이 타오징을 설득했다. 그들이 보기에도 타오징이 사형당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타오징은 끝끝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죽기를 각오했으며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의 아이유디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이유는 당시 그녀의 고향 대홍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금속물체를 몸에 품고 죽으면 외로운 귀신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을 영영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타오징이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경찰도 매우 안타까워하며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제거수를 마친 타오징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났고 그녀의 가족들은 오열하였으며 그녀는 큰 소리로 울지 말라고 소리치며 떠났다고 한다. 1991년 10월 26일 사형은 집행되었고 형이 집행된 이후 타오징의 몸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남자친구와의 의리를 지켰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년 약속했던 1만 위안을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으며 양보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신분으로 체포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994년 3월 3일) 일본 후쿠오카 구마모토현 규슈 자동차도로의 타마나 주차장에 청소 용역을 하던 여성이 매우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왼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후쿠오카 야마몬군 야마가와 주차장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팔과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가방에서 왼쪽 팔목이 발견되었다. 이어 다음 날인 3월 4일 후쿠오카 구마모토역 안에 위치한 동전 물품 보관함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복부가 도려내진 몸통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시신들의 DNA를 분석하였고 모두 동일인의 것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적 특징도 특정할 만한 것이 없어 피해자의 신원을 바로 찾아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단서를 포착했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감싸고 있던 전단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전단지의 출처 등을 수사하였고 해당 광고지가 특정 지역에 14,000부 인쇄되어 한정된 지역에만 배포된 전단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그 인근 지역에 실종 신고 접수 기록을 조사하였고 실종자 가족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접수된 실종자 중 발견된 시신과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 피해자로 추측되는 실종자의 이름은 이와사키 마유미, 30세의 미용사로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처의 비비토라는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여성이었다. 경찰은 먼저 마유미의 행적을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인 에다 후미코라는 38세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에다 후미코는 마유미의 직장 동료로 2월 27일 마유미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어 에다 후미코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후미코가 3월 2일 렌터카를 타고 후쿠오카시를 드라이브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녀가 이동한 경로는 모두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일치하였다. 경찰은 후미코를 조사하였으나 후미코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후미코의 지문은 왼손목을 감싸고 있던 전단지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월 15일 경찰은 후미코를 체포하였다. 에다 후미코. 후미코는 1978년 결혼하여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러던 1989년 후미코의 가족은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을 장만하였고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후미코는 후쿠오카 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미용실 비비토를 운영하는 카미메이카라는 헤어 전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에다 후미코의 사건 진술. 후미코는 카미메이카에 취업한 후 카미메이카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와 매우 친해졌다.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품었고 얼마 안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둘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아파트도 임대하여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후미코가 카미메이카에 취업한 1년 뒤 마유미가 미용실 비비토의 미용사로 취업하여 후미코와 함께 일하게 된다. 마유미는 매우 친절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았으며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후미코는 마유미와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던 A씨가 미용실에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마유미는 후미코보다 젊고 예뻤기에 후미코는 A씨를 마유미에게 빼앗길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후미코는 마유미를 질투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A씨는 후미코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마유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후미코의 질투심은 커져만 갔다고 한다. 후미코는 둘 사이가 이미 발전했다고 여기며 탐정사무소에 두 사람의 뒷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탐정사무소의 조사 결과 마유미와 A씨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이 내용을 후미코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후미코는 이를 믿을 수 없었고 본인이 직접 이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언의 전화, 즉 괴롭히는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걸어 이들을 정신적으로도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던 1994년 어느 날 A씨는 후미코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후미코는 이 이별 통보의 원인이 마유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격분하였다. 마유미 또한 평소 자신을 은근히 괴롭히는 후미코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한다. 1994년 2월 25일 마유미는 가게를 옮겨 다른 곳에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미코와 이야기를 하던 중 둘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말싸움으로 인해 후미코는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어버리듯 2월 26일 A씨로부터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던 아파트를 해약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후미코는 더욱더 격분하여 끝내 마유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2월 27일 오전 10시 15분경 후미코는 이직 절차에 대해 상의하자며 마유미를 카미메이카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이날은 일요일이었고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다. 곧 마유미가 사무실로 도착했고 둘은 또 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후미코의 감정은 극에 달했고 마유미의 목을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그리고 마유미를 잘라 여행 가방에 나누어 담고 사무실을 정리하였다. 오후 3시경 사무실을 빠져나와 자택으로 시신을 옮긴 후 혈흔을 정리하고 시신의 일부를 집 근처 쓰레기 집화장에 유기하였다. 그리고 3월 2일 시신을 후쿠오카 지역 여기저기에 나누어 유기하였다. 여기까지가 후미코가 진술한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사건에 후미코의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여성인 후미코 혼자 그 짧은 시간에 시신을 훼손하고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공범으로 매우 의심되는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 공범을 조사하지 못했다. 이유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미코가 체포된 이후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뒤에 다루겠으나 공범 남성을 B라고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며 지금까지 등장했던 A씨는 잊어버려야 한다. 또 다른 진실. 후미코는 1978년 결혼하였으나 사실 성소수자였다.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 B는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성소수자였다.
남성 B는 미용실 비비토의 단골이었고 미용실 점장과 단골과 점장 사이로 가깝게 지내다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마유미 역시 성소수자였으며 가해자 후미코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다. 남성 B와 후미코는 같은 성소수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유미는 후미코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별을 요구했다. 이에 후미코는 크게 격분하며 마유미를 임신하게 만든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후미코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마유미를 임신하게 만든 남성은 다름 아닌 남성 B의 연인 미용실 점장이었던 것이다. 후미코는 이 사실을 남성 B에게 알리고 이에 격분한 B씨와 후미코는 마유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시신의 복부가 도려내진 것은 범인들이 마유미의 임신 사실에 격분하여 자궁을 도려낸 후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 공범설이 순식간에 덮어진 것은 남성 B씨의 극단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사실 B씨의 집안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B씨의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 원장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덮었다는 추측들이 있다. 이 가족은 이후 다른 흉악 사건들의 주범으로 일본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가족을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고베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 처벌 1994년 7월 1일 후쿠오카 지법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후미코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17년을 구형하였다. 1995년 8월 25일 법원은 후미코에게 검찰의 구형에서 1년을 감형시킨 16년형을 선고한다. 이후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고 1999년 9월 3일 최종적으로 16년형이 확정되었다. 후미코는 이전에 다루었던 꽃뱀 사건의 주범인 키시마 카나에처럼 자신의 범죄를 책으로 집필하여 발간한다. 그 책의 제목은 1996년 12월 1일에 발간된 옥중수기 고백 미용사 조각살인 사건이라는 책이다.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후미코는 2010년쯤 출소하여 지금쯤 자신이 발행한 책의 인세를 낭낭하게 챙기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7월 27일) 중국 항저우 50대 남성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다. 이 남성의 하반신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남성은 자신의 성기가 절단되었다고 절규하였고 의사는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다. 상처는 오래되지 않았기에 의사는 절단된 성기를 이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분실하여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남성의 성기는 어디에 있으며 왜 절단된 것인지 알아보자. 신더치안. 남성의 이름은 신더치안이다. 충칭시 출신의 그는 젊은 시절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 매우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모았고 끝내 자신의 건설 회사를 차리게 된다. 건설 회사는 매우 번창하였고 그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재산이 모이게 되자 그는 가정에서 매우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내를 하인대하듯 강압적으로 대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씀씀이가 컸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베풀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끔 진행되는 마작판에도 종종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2008년 어느 날 참석한 마작판에서 어떤 여성이 채무자들로부터 곤란해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여성은 매우 젊고 아름다웠다. 예뻐서였을까? 신더치아는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그냥 도와주게 된다. 이에 여성은 매우 고마워하였다. 그녀는
샹징이라는 28세의 여성으로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샹징. 샹징은 유부녀였다. 그녀는 매우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으며 4세의 아들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샹징과 비슷한 또래였고 그들은 매우 가난했다. 샹징은 가난한 그들의 처지를 매우 싫어했으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남편을 패배자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던 샹징은 어느 날 인근 도박장에서 마작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작을 할 때 너무나 즐거웠고 금방 큰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샹징은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계속된 패배에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일 도박장에 출입했다고 한다. 그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채무자들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때 마침 나타난 구세주 같은 남자가 바로 당시 43세의 신더치안이었다. 그 남성은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게임을 해보라며 돈까지 쥐어주었다. 불륜남녀. 신더치안은 샹징이 매우 예쁘고 귀엽게 느껴졌다. 게임비를 내주며 샹징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샹징의 기술을 칭찬했다. 그날 마작에서 샹징은 소소하게 승리하였다. 샹징은 신더치안에게 매우 고마워하였고 감사의 뜻으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더치안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둘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날 관계를 갖게 된다. 이후 그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신더치안은 집에서 늙은 아내만을 상대하다가 20대 샹징을 만나게 되니 매우 행복했고 샹징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뻐 보였다고 한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며 값비싼 음식과 옷 그리고 장신구들을 선물했다. 샹징 또한 집에 있는 가난한 남편은 패배자로 여기며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했으나 돈을 매우 잘 벌고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신더치안은 승리한 인생을 사는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이에 신더치안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샹징은 패배자라고 생각되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다. 그녀의 남편은 수차례 그녀를 찾아와 이혼을 철회하고 자신과 함께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샹징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마저 남편에게 맡긴 채 떠난다.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이혼 소식을 듣고 신더치안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행복했다고 한다. 이후 신더치안을 만난 샹징은 자신은 이제 이혼하였고 신더치안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신더치안은 기분에 취해 자신도 곧 이혼하고 샹징과 재혼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둘은 매우 행복했다. 관계의 끝. 신더치안은 처음에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혼하고 지급해야 하는 재산 분배를 생각하니 도저히 이혼할 수 없었다. 이에 샹징에게 자신의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샹징은 실망했으나 큰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둘의 불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약 8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8년간 뜨겁지는 못했다. 이유는 샹징의 씀씀이와 도박 중독 때문이었다. 신더치안을 만난 이후 돈 걱정 없이 세게 베팅을 하게 된 샹징은 당연히 크게 잃는 날이 많았다.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주던 신더치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고 결국 샹징의 씀씀이를 그의 재력이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이에 2016년 1월경 마지막으로 20만 위안을 주며 이별을 통보한다. 하지만 샹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신더치안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신더치안은 몇 차례 샹징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샹징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신더치안은 더 이상 샹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된다. 이에 샹징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신더치안을 불러낸다. 신더치안은 응하기 싫었으나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샹징의 초대에 응한다. 컷. 2016년 7월 27일 샹징과 신더치안은 모 호텔에서 만나게 된다. 샹징은 이날 신더치안을 몸으로 유혹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도박 빚도 갚아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더치안은 샹징의 생각과는 달리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샹징의 유혹도 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신더치안에게 샹징은 그리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둘의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혼하고 가족까지 버리며 신더치안에게 왔는데 그런 자신이 버림받는 것처럼 느낀 샹징은 크게 분노한다. 이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신더치안을 위협하여 화장실로 몰아넣는다. 이후 흉기로 신더치안을 공격하였고 고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더치안의 하반신을 붙잡고 공격하였다. 그녀는 흉기로 하의를 열고 신더치안의 성기를 수확해버린다. 매우 신속한 행동에 신더치안은 반응할 수 없었고 성기가 절단되어 하반신에 매우 큰 고통을 안고 허겁지겁 맨몸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는 잘린 성기는 챙기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샹징은 신더치안의 성기를 인근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다. 샹징이 가방에서 범행 도구를 꺼냈다고 하는데 흉기를 가방에 준비한 것을 보면 애초에 계획된 범죄 같기도 하다. 조강지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신더치안은 자신의 본처 저우차이엔에게 전화한다. 저우차이엔은 남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와 그 원인이 되었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슬펐으나 그래도 남편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녀는 남편이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2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곁을 지킨다고 말했다. 샹징과 신더치안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아내가 이를 과연 몰랐을까는 의문이다. 아마 알고도 모른 척하며 살다가 사고 이후 외면하던 진실과 마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내 절단된 신더치안의 성기는 찾지 못하였고 신더치안은 이제 더 이상 서서 소변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성기를 절단하고 도망쳤던 샹징은 결국 다음 날인 2016년 7월 28일 체포된다. 그녀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3년에 처해진다.